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자, 김세호 PD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네, 해방과 분단 그리고 통일의 노래 네.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고 오늘 세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뭐 중간에 다른 방송이 하나 들어가긴 했거든요. 네네. 네, 그거 하는 중간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네. 왜 네. 중간에 들어왔냐 빨리 좀 해달라는 네. 의견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죠. 네. 그 업로드 편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중간에 알겠습니다. 다른 게 들어가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급히 이것도 중요하게 시기를 타는 거라 급하게 녹음을 하나 했습니다. 네. 자, 이 분단과 해방 통일의 노래 네. 이 주제에 딱 맞는 우리의 두 분의 선생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이영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준희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파면되는 거야. 뭐 다음 주 중에는 끝나겠죠. 예. 설마 만에 하나라도 무슨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진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면은 암구를 이끌고 네. 제가 지금까지 노구는 아니고 네. 길거리에 잘 안 나서는 편인데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예, 한번 나가 보실까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기각이나 각하면 집에 있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뭐 그걸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내란입니다. 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내전이고 내란입니다. 역시 통찰력이 있으십니다. 네. 예. 그러면서도 좀 길게 봐야 된다는 생각은 좀 들기는 그렇죠, 해요. 제가 계엄 탁 터졌을 때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확실히 제 세대가 갖고 있는 감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나이로 봐서는 30년은 해먹을 것 같았는데 18년 만에 끝났고 전두환은 21년 갈 줄 알았거든요. 진짜로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가 원로 자문회의 뭐 이런 걸로. 보장이 없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7년 단임제예요. 그렇죠. 근데 노태우와 김복동하고 셋이서 같이 한 거기 때문에 777에서 21년 정권을 애초부터 기획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태우까지는 갔는데 김복동까지 못 간 거잖아요. 근데 7년 만에 헌법 바뀌고 그러고서 겨우 5년 했으니까 12년밖에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어떻게 떠도 되겠지.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인데 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중간에 나라가 망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그건 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해내기는 한다. 우리는. 사실 저는 그 계엄령 발표했을 때 이영미 선생님하고 정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이제 무덤 지가 파는구나. 그냥 금방 끝나겠구나. 이 사태가. 물론 그 생각도 있어요. 그 생각도 있지만 전 그렇게 몇 시간 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몇 시간 만에 뒤집혔다는 거는 저쪽에서 너무 엉터리같이 한 것도 있지만 뭔가 그 뒤에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쉽게 끝나는 법은 세상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여간 박근혜 탄핵처럼 이렇게 좀 순리대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국면이 달라지고 그렇죠. 막 하여튼 그래서 여론이 달라지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고민이 많기는 할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하면 되고 나서도 이제 갖가지 고구마 줄기처럼 수사를 하고 나면 그것도 한 1, 2년, 2, 3년 계속 시즌이죠. 계속 시즌이 진짜 바뀌어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극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30%가 남아 있는 한. 30%나 됩니까? 그럼요. 30%가 남아 있는 한. 아니 뭐냐하면은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 30%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있는 한 이 문제를 어떻게 그게 무슨 5%나 0.1%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30%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앞으로 이거를 극복하는 문제가 대통령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만약에 탄핵이나 기각이 나올 일은 전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세호 PD가 최전선에서 깃발을 들고 열심히 싸워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이준호 선생님 말대로 어디 내부에만 있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야죠. 최선두에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대단합니다. 네. 예. 좋은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들어가야죠. 네, 들어가죠. 이제 바로. 네, 우리 이영미 선생님 오늘은 이제 분단의 노래 시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1, 2회가 해방의 노래였고 이제 분단의 노래인데요. 이제 분단의 노래 그러면 약간 좀 맥이 빠진다 그럴까? 이거 좀 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게다가 오늘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대중가요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분단의 노래가 굉장히 여러 번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회를 할 텐데 대중가요에서 분단의 노래. 이거 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게다가 6.25 전쟁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반공적인 혹은 뭐 북한을 둔 고향을 그리는 뭐 노래 이런 거로 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방부터 남한 단독정부 수립까지 기간하고 또 거기서부터 전쟁 전까지 또 전쟁 기간을 포함해서 50년대 그리고 4.19, 5.16 거친 60년대 이게 다 다른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씩의 변화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네. 게다가 70년대 넘어가면 이제 다음 회에 우리가 70년대 이후 얘기를 할 텐데 그쯤 가면 또 완전히 또 분위기가 확 바뀌는 기조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60년대까지 대중가를 이번 회에 묶으려고 생각한 거는 적어도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에 60년대까지는 대중가요에서 분단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약간의 소시기마다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반공, 반북 이런 냉전적이고 조금은 호전적인 우리는 북한을 물리쳐야 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편으로는 그 시대 대중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전쟁 끝나고 얼마가 안 됐고 또 남한 단독정부 수립되고 나서 계속해서 그 북쪽에 있는 혹은 남한 내에서의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세력들과의 그 어떤 갈등, 심리적 갈등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대중가를 창작하고 또 한편으로 수용하고 이런 대중들한테 그런 식의 반공 반북적인 냉전적인 태도가 대세였다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 대중가를 못 냅니다.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게 가장 얘기죠.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일탈도 허용이 안 되는 합법적으로 대중가요가 생산되거나 유통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심의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네. 심의에서 겨우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금지곡 때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질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장치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유지되는 시스템 때문에 사실 60년대까지는 굉장히 강고하게 이런 냉전적이고 호전적인 태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예컨대 50년대 가사를 쓰는 사람이어서 이래서는 안 돼. 통일을 우리는 해야 돼. 훌륭합니다. 가사를 만약 썼다. 예. 작곡자 예컨대 뭐 박시춘 선생 갖다 줬다. 이준희 씨 가사 처음 써요. 또 하여튼 합의를 했다. 가수한테 줬다. 그다음에 이제 음반사 사장님이 선생님 이게 뭡니까? 사장님이 하기 싫어? 뭐 밥 벌어먹고 살기 싫어? 단계를 이렇게 되는 넘어갈 거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심의 들어가면 심의에서 또 잘리는 거죠. 겨우겨우 어떻게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나왔는데 어디 방송에 탔다. 그러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사장님도 화내 뭐 여러 가지. 음반 수거돼.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승만 아니면 박정희가 또 마지막으로 딱 뭐야? 그렇지. 이런 게 어떻게 나와? 이런 소리 하면 또 난리나. 예.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1940에서 60년대의 대중가요 가운데 이제 분단의 노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 전쟁 50년 이전의 분단의 노래는 전쟁 이전이니까 약간 전쟁 이후와 좀 결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독립운동했던 분들도 그렇고 분단을 어떤 염두에 두고 그런 걸 하진 않았잖아요. 항일운동을 하거나 당연히 통일된 자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항일운동을 했고 그리고 분단이라는 건 아예 우리의 계획이나 염두에 없었던 거여서 갑자기 닥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50년 한국전쟁 이전에 45년 해방되고 그 사이에 나왔던 그 분단에 관한 어떤 노래들은 그 전쟁 이후와는 조금 결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르긴 한데 예. 그때는 뭐 무슨 뭐 반북 이런 것보다는 조금 좀 애타고 그리워하고 뭐 그런 게 더 많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있는데요. 예, 그걸 노래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또 염두에 둬야 할 거는 이제 대중가요라는 게 어떤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서 다 대중가요처럼 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매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방되고 나서 2년 동안은 음반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예컨대 문자화되지 않으면은 음반은 없으니까 뭐 하다못해 악보라도 가사라도 어디 남아 있지 않으면은 실체를 전혀 알 도리가 없어요. 희미한 기억으로 누군가 구술을 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체를 알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대중가요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음반화돼서 방송 타고 뭐 무대에서 활발하게 불려주고 그래야 대중가요지. 그냥 노래일 수는 있지만 대중가요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해방 직후의 그 분위기를 대중가요로서 파악할 수는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노래도 사실 해방되고 나서 한참 지나서 나온 노래입니다. 뭐 노래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가거라 38선.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비 막혀 못 오시나요? 근데 이 노래가 48년 3월에 첫 광고가 보이거든요. 저는 이거 처음에 알고서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당연히 저는 전쟁 이후 노래인 줄 알았어요. 그냥 분단의 노래고 막 38선을 어쩌고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종류의 노래는 다 전쟁 이후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마마 이게 정부 수립 전이에요. 정부 수립 전이야 세상에 이러고 자세하게 보니까 약간의 그 뭔가 그 이후하고는 다른 결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안 가사가 보면은 또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가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크게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냥 스르륵 듣고 넘어갔을 뿐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언제 발표된 겁니까? 가거라 38선이? 그러니까 노래를 언제 만들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고요. 일단 뭐 한 47년 말 내지는 48년 초쯤에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나서 48년 3월 이전에 음반이 나왔는데 광고가 처음 보인다는 거는 그보다 뭐 한참을 더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니까 하여튼 48년 초에 노래가 발표가 된 건 확실합니다. 빅히트 곡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전쟁 전 히트곡 2개만 꼽으라 하면은 가거라 38선, 신라의 달밤. 그렇죠. 역시 남인수, 현인. 라이벌 구도. 이것 때문에라도 두 분이 그 가왕 시리즈에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사정이 그런데 또 중요한 있습니다. 건 박시춘. 그렇죠. 둘 다. 둘 다 박시춘. 신라의 달밤도 박시춘. 엄청난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91년에 그것도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누가 소주집에서 그 선배가 있었는데 누가 불렀죠? 우리 그 문학 청년 그 당시에 김재범 형이라고 있었는데 이 형이 상당히 그 문창에서 시도 많이 쓰시는 그런 형이었는데 술이 좀 불쾌하게 올라오시더니 라이브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 쉽지 않은데요. 상당히 호소력 울림 있게 다가왔어요. 저한테. 호소력 있는 노래예요. 두 옥타브인데. 이 형이 상당히 잘 불렀어요. 노래는 잘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정말 그 시대 분위기를 그리고 아까 40년대 후반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했지만은 신라의 달밤은 가사만 놓고 보면은 40년대 후반이라는 시점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신라 시대 같죠? 그러니까 통일 신라 시대. 근데 이 노래는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단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노래인데. 그 아까 왜 가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8년 초에 처음 나올 때 가사하고 아마 이영민 선생님도 맨 처음 들은 거는 나중 그 재취입 버전이겠죠. 뭐 저도 그랬으니까. 38선을 탄한다라고 하는 바뀐 것으로 들었던 거예요.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헤맨다. 근데 나중에 다시 녹음을 했거든요. 61년쯤인데 꿈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탄한다. 탄한다가 탄식한다. 한탄한다.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1948년에 초판이 나왔을 때는 1절하고 3절만 불렀어요. 아마 시간 문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2절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1절 3절만 불렀는데 1, 2, 3절이 어쨌든 일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61년도에 다시 녹음할 때는 2절이 들어갔어요.
근데 원래 만들어졌던 2절을 넣은 게 아니라 새로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절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친다. 이건 자유여. 그렇죠. 예. 이건 반공의 노래가 돼버린 그렇죠.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들었으니까 당연히 이건 50년 이후의 노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계속 자유여로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는 그거로만 들었으니까. 원래 가사는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2절 가사는 뭐 보따리 뭐 산새도 이런 거는 겹치긴 하는데 자유여 너를 위해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61년도에 그래서 그때 음반에 보면은 반야월 보사라고 돼 있습니다. 보사. 그러니까 가사를 이제 보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부풍 작사에다가 뭔가 반야월이 손을 대서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손댄 내용이 헤맨다를 탄한다로 바꾸고 이제 2절을 만들어서 넣고 이게 이제 보의 실체인 거죠. 이 작사가 이부풍 선생한테 뭐 동의를 구했을까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부풍이라는 분이 5.16 직전에 행사를 하나 기획을 했어요. 그 한국 영화 반세기 뭐 이런 내용으로. 근데 그게 망했대요.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잠수를 탄 거죠. 부채를 잔뜩. 그래서 근데 반야월 선생의 이제 구술에 의하면은 아니 이거를 박시춘 선생이 다시 녹음을 하자고 해서 가사를 손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부풍 선생이 쓴 가사를 내가 왜 손봅니까라고 했는데 이부풍이가 음다 해가지고 안 보인다 뭐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뭐 고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허락을 득하지 않고 이런 설명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태로 원래 원작 상태로 다시 녹음할 수 없었다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박시춘이든 음반사든 간에. 그러니까 헤맨다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우리는 헤맨다가 왜 38선에서 헤매면 안 돼? 그런데 이게 맞아요. 그렇죠. 헤매다 넘어갈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하면. 헤매다 보면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올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38선 자체가 문제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저놈들이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탄식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미묘한 차이. 이게 우리는 보통 때는 스르륵 넘어갈 거지만 그걸 그 당시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아채고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단정하긴 힘든데 49년도의 신문 기사를 보면은 저희가 왜 지난 시간이었죠. 그 우러라 은방울. 우러라 은방울이 이제 금지가 된다는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가거라 38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장이 참 애매한 게 어디에다 쉼표를 찍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가거라 38선도 말하자면 금지 포함이 되느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어서 지금 고민 중인데 하여튼 49년이면 또 처음 발표될 48년하고는 또 다른 시점이잖아요. 단독 정부가 들어선 이후니까 그때부터 가거라 38선이 뭔가 문제가 됐을 꺼림직한 거야. 꺼림직한 거죠. 거예요. 뭔가. 저는 사실 처음에 볼 때 굉장히 놀랐던 거는 48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단이 명확하게 절망적으로 왔었구나.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놀라움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래도 48년부터 50년 사이는 오르락 내리락 사람들이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까지 그 분단에 대한 절망감이 이건 뭐 완전히 다시는 못 볼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북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데까지는 안 올 것 같았었는데 이미 대중들은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분단이 아주 절망적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던 거고 게다가 이제 헤맨다에서 탄한다로 바뀔 정도로 남북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나니까 이제 그것까지 바꿔야 되는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노래 가거라 38선 어떤 버전으로 듣습니까? 물론 48년 걸로 들어야죠.
남북이 걸어막혀 원한 결리길 꿈마다 너를 가려 꿈마다 너를 가려 상상 손을 대는다. 선택을 짜는 누가 지어서 이다지 고개마다 눈물이 든다. 손모와 비나이다 손모와 비나이다 떠나가거라. 가거라 38선. 네. 가사가 저는 참 좋은 가사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뭐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데 네. 와닿잖아요. 나름의 어떤 역사 의식도 느껴지고. 그 왜 애수의 소야곡의 작사자가 이부풍 선생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가사를 잘 짓는 분이죠. 그러니까 박노홍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계시고 박노홍이라는 이름으로는 극작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극작, 악극단, 무슨 신파극, 대중극 이런 걸 많이 하셔서 극단도 이끌고 뭐 이런 제작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서 펑크가 나면은 자주를 타셔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뭐 어떤 또 활동하셨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크게 사고를 치고 좀 잠수를 오래 한 10년 정도 복귀를 안 하다가 나중에 70년대에 이제 다시 세상에 나와서 그때 한 게 글을 남기죠. 역사적인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뭐 극장사, 악극사, 가요사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뭐 황문평, 또 반야월, 뭐 강사랑 이런 분들도 이제 글을 남기긴 했는데 세 분은 기억에 의한 자신의 경험에 입각한 그런 서술이라면은 이부풍은 자기도 경험을 당연히 많이 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료에 즉해서 서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신문도 일일이 다 뒤지고.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초기 거에서 일단 박노홍부터 보고 시작해야 됐었어요. 우리는. 자, 두 번째 음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육탄 십용사 유엔고지 용전가라는 어려운 제목을 갖고 있네요. 제목이 좀 깁니다. 근데 이거 대중가요 맞습니까? 뭐 물론 그 당시 잡지에서는 이걸 군가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군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악극의 아리아 주제가였는데, 그러니까 무대에서 먼저 발표가 됐고 그게 이제 음반으로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그 가거라 383하고 시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한 1년 뭐 반도 채 안 되는 창작 시점을 비교를 하면 1년 반쯤 차이가 나는데 노래의 메시지가 굉장히 달라요. 일단 제목에서부터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 전투적이죠. 뭐 분단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는 원한 천리길을 갖게 됐는가 이게 아니잖아요. 뭐 열심히 싸우자 때려 죽이자 거의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일단 육탄 참 요즘 듣기 쉽지 않은 표현인데 자살 테러 자폭. 이게 이제 육탄 십용사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 5월 달에 네. 그때만 해도 개성이 38선 남쪽이었거든요. 이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원래 맞아요. 개성군이 있었으니까 예, 왕래가 가능했던 예, 맞아요. 시점이었는데 그 개성 외곽에 38선이 이제 걸쳐 있는 거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 5월 3일 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남한군이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화력이 더 좋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뺏긴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길은 하나다. 6탄을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토치카를 파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병사가 순국을 했고 네, 그것도 하사관 교육대의 교육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사가 끌고 가가지고 10명이 산화를 했고 그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하다 해서 이제 악극이 만들어진 겁니다. 뮤지컬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반이 나오고 이렇게 된 건데 이 6탄 시병사 유행고지 용정가의 작곡자도 또 박시춘.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뭐 이것저것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요. 정말로. 그럼 이게 악극의 아리아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악극 전체를 박시춘 선생이 이렇게. 그렇죠. 음악을 담당을 했죠. 또 다. 그럼 이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까? 이 노래가? 히트를 했나요? 곡 자체로 히트는 그렇게까지 음반이 많이 안 팔린 것 같고요. 예, 현인 노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인이니까 어느 정도는. 일단 확실한 거는 공연은 히트와 상관없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기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딱 이승만이 좋아할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 시나리오 대본을 쓴 작가 아울러서 노래 가사를 쓴 작가가 현역 군인이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영순 작사로 되어 있는데. 이영순 중령. 영관급이군요. 표기해야 됩니다. 위관급이 아니고. 그래서 이영순 작사, 박시춘 작곡, 현인 노래로 어쨌든 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참 그럴싸해요. 근데 하여튼 이 노래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한 게 적은 죽여야 한다.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리고 그렇죠. 가사 중에 한 대목이 내 한 골편, 뼈조각을 평양으로 가져가다오. 나는 지금 여기서 죽지만은 쳐들어 올라가서 평양을 함락시키고 내 뼈를 거기다 묻어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 가사가 들어 있어요. 싫다면이라고 대답하고 싶네요. 근데 나중에 이게 그 조금 과장된 거라는 증언이 나왔죠. 이게 또 골 때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이게 산화가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덮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를 덮기 위해서 자폭으로 조작을 했다라는 증언이 64년 5월 4일에 증언이 나왔고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2003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나온 6.25 증언록 1권에 수록이 돼 있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직접 본 거는 아니고 누가 이렇게 써놓은 거를 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조작 얘기들은 꽤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옆에서 가까이서 봤었던 김익렬 장군이라고 하는 13연대장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러저러한 당시에 이런 문제 때문에 덮으려고 그냥 자폭으로 조작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영웅처럼 마치 이승복처럼 이승복 만들어진 영웅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도대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누가 들었을까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게 다 의문이잖아요. 뭐 다 죽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 어떤 식으로 등에 가필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면은 이게 뭔가 십용사 막 이러는 게 뭔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6탄 3용사 이런 거. 이거 유명하거든요. 일제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장명을 해서 굉장히 익숙한 방식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6탄 10용사 유엔고지 용정가 제목도 기네요. 이 곡은 그러니까 이제 50년 한국전쟁 발발하기 이전부터 국지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49년에 있었던 송악산 5사 전투의 이른바 6탄 10용사를 위한 악극 중에 한 곡이었다. 그렇죠. 현인이 불렀고.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증언에 따라서 조작된 걸로 좀 밝혀졌고 군사편찬연구소 6.25 증언록에도 지금 수록돼 있다. 그 그렇죠. 내용으로. 그렇군요.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이게 정사다 이렇게 정해진 것 같진 않아요. 이 사건이. 왜냐하면 제가 전쟁기념관
지금 예. 거기 가면 이 시용사가 제 기억에는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시용사들이 막 이렇게 한 것들이 조각으로 되게 크게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 조작이었으면 치워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놔둔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치우는 것도 돈입니다. 그럼요. 예. 아니 뭐 그걸만 해요. 엄청 큰 거로 조각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증언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까운 사람이 한 증언이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수도 있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뭐가 맞다고요? 아니 조작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주어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예. 그리고 육탄 삼용사는 또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일제의 육탄 삼용사. 연결이 되거든요. 육탄 삼용사가 좋다 몸 바쳐서 일본 제국이 뭘 얻었겠습니까? 일본 제국이요? 예. 승리를 얻었겠죠. 상해를 얻었습니다. 상해. 이게 그 상해를 얻은 전승 축하 기념회를 열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1932년 제1차 상해 세변 당시에 그렇죠. 그때가 육탄 삼용사가 나왔다. 그렇죠. 이거 이 얘기죠. 그리고 그 자리 기념식을 열었더니 거기에 도시락이 하나 날라든 거죠. 윤봉길 의사. 도시락이 아니고 최근에 물병이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하여튼 이게 다 역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거라 38선에서는 이제 가사를 고친 게 뭐 헤맨다 타난다 요 정도 수준인데 1년 반 만에 굉장히 좀 찌릿한 용어가 등장을 해요. 가사에. 어디예요? 적구라는 표현이. 이 육탄 시용사 이 노래예요? 유엔 고지에는 적구도 운다 이런 가사가. 적구. 이게 그냥 들으면 적구가 뭐야 할 수 있는데 붉은 갈매기? 개. 개입니다. 붉은 갈매기도 많이 아시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붉을 적자에다가 개구자도 쓰고 어쩌면 이걸 약간 한자만 바꾸면 이제 원수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붉은 이리 때 왜 그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적구는 인간이 아닌 거죠. 개죠. 개나 이리 늑대. 백구, 항구, 적구. 그러니까 동족이 순식간에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새끼라 그런 거네요.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70년대 이런 때 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왜 반공 포스터 많이 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북한군을 이리로 그리는 거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이리나 늑대로 그리고 있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저희 세대만 해도 또리 장군 북한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진짜 궁금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냥 우리랑 똑같이 생겨갖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적구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우리 전우야 잘 자라 있잖아요. 전우야 잘 자라. 적군을 무지르고서가 아니고 처음에는 적구였대요. 원한이야 피해 맺힌 적군이 아니라 적구. 적구를 무찌르고. 적구는 사람이고 적구는 개죠. 그런 거죠. 이리 때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제가 여쭤봤어요. 이거 창작하신 유호 선생님한테 적구가 맞았냐 그랬더니 사실 적구였다. 처음에 지을 때는. 그랬는데 다들 적군으로 부르더라. 그래서 냅뒀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곡 육탄 시용사 유엔 고지 용전가 함께 듣겠습니다. 공자들 부대장을 울려주는 애원의 소리
바다 우리 용사 신용사 최후의 부탁 지죽을 흔드는 폭발의 소리 장하다 우리 용사 신용사. 네, 역시 그 음질이 상당히 안 좋은. 듣고 네. 보니까 가거라 38선이 양반이네요. 그러니까요. 좋네요. 네. 네. 6탄 시병사 유행고지 용정가 들었고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번 곡은 아마 이영미 선생님이 그 초두에 말씀하신 좀 너무 뻔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노래의 표본 같은 곡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많이들 들어보신 노래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네. 꿈에 본 내 고향. 꿈에 본 내 고향. 이거는 뭐 이거 18번으로 갖고 계신 분 굉장히 많죠. 연세 없는 뭐 저도 아는 곡입니다. 연세 있는 사람이 돼버렸네 이제. 이게 아마 가요 무대 15주년 기념으로 2000년도에 네. 그 자료집을 하나 펴냈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은 그 15년 동안 가장 많이 방송된 노래가 뭐냐 이런 거를 통계를 냈더니 1위가 두 곡이 나왔습니다. 제가 1위. 하나 맞춰보겠습니다. 저도 하나. 꿈에 본 내 고향이. 이거 뻔한 거고. 예. 나머지 하나. 봄날은 간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눈물 젖은 두만강. 아니에요. 힌트 없습니까? 불효자는 웁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찔레꽃이었어요. 찔레꽃이에요? 네.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나온 곡들이 다 상위권은 맞는데 뭐 몇 표 차이긴 한데 하여튼 15주년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이 방송도 탔고 뭐 지금도 6월 이럴 때 나오죠. 그렇죠? 아주 고정이죠, 고정. 근데 아까 두 분이 너무나 뻔한 곡이다 이러셨잖아요. 뭐 어떤 의미에서 이게 뻔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북쪽이 고향인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북쪽으로는 못 갔고 저 나쁜 놈들이 저거를 차지하고 있고 말하자면 이런 생각 그런 거죠. 꿈에도 그리고 있는 저 내 고향에 난 도대체 언제쯤 가볼까. 근데 이 꿈에 본 내 고향 가사에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증오 같은 건 들어있지 않잖아요. 증오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안타깝고 슬프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나마 증오가 없다는 게 다행이죠. 여기는. 뭐 증오는 이제 다른 노래들이 역할 분담으로 같은 시기에 그런 노래들도 또 많이 나오긴 했으니까. 이게 몇 년도 곡입니까? 전쟁 끝난 직후입니다. 1954년에 발표가 됐는데 이 노래에서 이제 핵심적인 인물을 한 사람만 꼽자면은 작사 작곡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가수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누가 부르셨죠? 한정무라는 가수인데 이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1960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분인데 그야말로 혼을 담은 노래. 왜냐하면 본인이 이 신세니까. 실향민입니까? 그래서 이분의 이력도 굉장히 재밌는 게 평안도 평양 출신인 것 같아요. 적어도 젊어서 평양에서 활동을 한 건 맞고 해방 전에 이미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일제 말기니까 뭐 군국가에도 한 곡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많이 발표는 못했고 그때는 이제 음반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으니까 묻히는가 했는데 분단되기 직전에
일본군으로 징병 대상이 됐대요. 해방되기 전에요? 예, 직전에. 그래서 훈련소 훈련 마치고 만주 쪽에 배치가 됐는데 배치되자마자 전투 한번 못 해보고 소련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가 된 겁니다. 소련군 정말 재수 없다. 예. 가기 전에 딱 걸렸으면은 그게 진짜 안 나갈 수 있는. 예. 그게 최창봉생이거든요. 그렇죠. 15일 동안 열심히 훈련 받았는데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냥 가라. 그래갖고 이렇게 쌀 조금 한 줌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인생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직전에 배치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소련군 포로가 됐대요. 그래가지고요? 포로 수용소에서 며칠 지나다 보니까 아이 뭐야 이거 전쟁도 끝났는데 왜 안 보내줘. 그래가지고 탈출을 했대요. 포로 수용소를. 예, 그래서 만주에서 아마 집까지 걸어간 모양이에요. 그거 거의 우리 아버지예요. 네, 북만주에서 그러니까 5월달에 45년 5월에 징집이 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갔는데. 이제 갈 때는 같이 갔지만 거기서는 해산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걸어서 오는데 어디로 가니까 소련령이더래요. 그래서 어디에 잡혀 있다가 또 탈출해가지고 또 한참 가니까 중국령이더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강 넘어가지고 들어와서 서울까지 걸어온 거죠. 소련에 붙잡혔으면 까딱까딱 한 48년 뭐 한 40. 그때까지도 계속 잡혀있을 가능성.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뭘 먹고 왔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훔쳐 먹기도 하고 밭에서 무슨 뭐 캐 먹기도 하고 남의 거 그러면서 한겨울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나마 걸어올 수 있는 게 다행인 것이 남양 군도로 간 사람들은 배가 있어야만 오잖아요. 그렇죠. 헤엄쳐서 못 옵니다. 그렇죠. 그래도 걸어올 수 있는 게 다행이에요. 참 진짜 도대체 어떤 세월을 살아온 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태평양 전쟁서부터 6.25까지 한 덩어리의 그 젊은 시절이 한꺼번에 전쟁이었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 좋은 세상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정무 선생은 서울까지 걸어온 건가요? 일단 평양으로 갔죠. 고향이 그쪽이니까. 그러니까 평양에서 이제 뭐 해방된. 그나마 짧아 거기는. 해방된 조국이 어떻게 되나 했더니 이제 분단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못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양에서 뭘 했는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본인이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났고 이른바 일사후퇴. 그때 이제 뭐 그 전이었겠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가족을 같이 데리고 왔는지 혼자 왔는지가 확실치는 않아요. 이분이. 뭐 나이로 봐서는 처자식이 있어도 이상할 나이는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특별한 얘기가 없는 걸 보면 혼자 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때는 많이 혼자 왔어요. 그 젊은 남자들 피하라고. 한시연대기 소설에 나오는 그 연극에 나오기도 하는 바로 그 장면인 거죠. 가족이 같이 오려고 하다가 노부모 계시면은 노부모는 나는 힘들죠, 못 간다 또. 그러면은 또 이제 며느리가 그럼 저는 남을게요 뭐 이랬다가 어머니 모셔야 되고. 어머니 모셔야 되니까. 애들은 애들이라서 못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데리고 같이 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래도 너는 남아라 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혼자서 오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고 대부분은 아버지하고 아들을 같이 보내는 경우도 많았대요.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그래도 되는 이어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운데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사가 갑자기 뭐 애들 이름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작사를 한 분이 대사까지 다 애들 이름까지 다 지정해서 썼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소설을 좀 써보자면은 본인 얘기를 작사가 선생님한테 대사는 좀 내가 하겠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애드립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녹음하다가 감정이 복받쳐갖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대사를 쓰는 과정에서 반영이 됐을 수 있죠. 가수의 이야기가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50년대 트로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트로트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하고 그 리얼리티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절창들이 나왔던 시대. 좀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파나 트로트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절망. 나는 꼼짝도 할 수가 없고 거기에 그냥 무릎 꿇고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패배주의적이지만 아니 전쟁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그런 신파나 트로트를 하면 이건 좀 과장이야 유치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 상황을 딱 생각하고 보면 이건 정말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실은 저는 트로트에 굉장히 중요한 절창들이 일제강점기 때 몇 곡들도 있지만 50년대 집중적으로 나왔고 그게 리얼리티를 획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리얼해요. 정말로. 뭐 굿세어라 금수나 이런 노래도 그렇죠. 진짜 뭐 다큐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맨날 단편소설 같다고 이 노래는 단편소설 같다고. 그러니까 30년대 타향살이가 뭐 식민지 상황과 당연히 그 나름의 리얼이한 거고 50년대 이 꿈에 본 내용은 이 타향살이인데 이건 분단에 의한 타향이니까 이건 또 이 시대에 맞는 리얼이 있는 거죠. 자, 지금 듣겠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아래 가득한 전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몸 매번 내 고향이 마냥 뜬구름아 물어보자 어머님의 눈안을 살림아 비춰다오 인성이와 정숙의 얼굴 행시에 가지 못할 한많은 운명이라면 꿈에라도 보내다오 어머님 무릎 앞에 어느 때 바치려나 부모님께 효성은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고향을 떠나온 지 몇몇 해전가 사관 땅 돌고 돌아 헤매는 이 몸 내 부모 내 형제를 그 언제나 만나리 꿈내본 내 고향이 참 먼저 꿈에 본 내 고향 54년 녹음 버전으로 들은 건가요? 네. 이게 그 부산에서 당시 활동하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음반 회사 도미도 레코드에서 이제 제작이 됐는데 도미도 레코드 사장님이 또 평안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정무 그리고 사장님은 한복남. 빈대떡신 동향이고 같은 한씨고 하니까 친하게 지냈던 것 같고 그래서 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저는 54년 전쟁 직후인데도 이 꿈에 본 내 고향의 어떤 증오
뭐 이런 게 담겨 있지 않아서 더 명곡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야 노래 생명이 길어집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들었던 그 용정가 지금 누가 기억합니까? 예. 자, 다음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앞서 몇 번 나왔던 거론이 됐던 곡인데 네. 뭐 빠뜨릴 수가 없죠. 이런 분위기로 가면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야, 이건 뭐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미스트롯에서 많이 불러갖고. 예. 예. 모를 거예요. 지금 연세들이 드셔서 아시는 거예요. 아니 미스트롯에서 송가인도 불렀었고. 그러니까 예. 미스트롯을 젊은 애들이 왜 보냐고요. 안 봐. 미아리 이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한 곡이라서 유명한 노래에 어쩔 수 없는 뭐 숙명이기도 한데 네. 약간 그 맥락 없이 조금 약간 키치스럽게 많이 부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굉장히 절절한 곡이거든요. 아, 그렇죠. 엄청 슬픈 노래죠.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노래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 18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노래 시키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트로트를 술자리에서 부르는 건 상상도 못 하다가 약간 뻔뻔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극회 활동을 했었으니까 연극반 활동이니까. 그럼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딱 부르기 시작하니까 선배들이 으악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막 꺾으면서 부르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걸 꺾으면서 부르는 것에 그런 지금 얘기한 거 키치적인 재미 같은 것으로 희화화된 재미로 불렀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20대 후반 정도가 돼서 약간 세상 사는 맛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느낌이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비극적인 노래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 돼. 미아리 눈물고개 이 정도로 꺾어야죠. 잘하시네요. 지금 이거보다 훨씬 잘했어요. 근데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그 원곡 가수가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원곡 가수가 누굽니까? 이혜연. 예, 40, 50년대는 정말 정상급의 가수인데 이민을 좀 일찍 7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런 활동이 없으니까 기억을 연세 드신 분들이나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 그 자녀들이 또 나중에 또 한가락 하긴 했습니다. 이혜연 씨의 자녀들이 사실은 연안부두 김트리오. 네. 김트리오가 왜요? 남편이 더 유명한 그렇죠. 거예요. 이혜연의 남편. 베니김. 베니김? 예. 처음 듣는데요. 아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유명하다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베니 굿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죠. 재즈 가수가 그 이름의 베니를 맞아. 패티김이 패티 페이지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 시기에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엄토미 이런 식의 이름들. 이게 베니김은 기로균 이런 분들하고 선후배 관계에 있는 서울 치전을 나온 경성치전을 나온 엘리트고 그리고 화양이었죠. 화양흥업이라고 하는 팔군쇼의 그 업체를 굴리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로균 이런 분들이 다 베니김 휘하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패티김 이름도 베니김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맞아요. 패티김, 기로균 이런 사람들이. 본인은 어떤 음악을 하셨어요? 연주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연주자. 그 이제 부는 악기, 색소폰이라든가 이런 부는 악기를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악단장 그리고 쇼 프로듀서이기도 했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화양흥업이면 당시에 최고의 그 미팔군에 들여보내는 기획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SM 같은. 거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이혜연 씨의 부군이라는 거고 그 자녀가 김트리오. 대단한 음악 가족인데. 그러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 시기 음악을 논할 때는 남편도 그렇고 이 부인도 그렇고 빠뜨릴 수 없는 이름인데 이민 이후로는 많이 잊혀졌죠. 이혜연은 사실 이렇게 트로트도 많이 불렀지만 조금은 약간 이국적인 노래, 양풍의 노래 그런 거 많이 부른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팔군쇼를 하니까 팔군쇼도 출연해서 팝송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노래가 지금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된 셈이죠.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 몇 년 발표곡이죠? 이게 57년에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일단 단장이라는 표현부터 시작을 좀 해보자면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애 끊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단장도 이 고사가 있거든요. 지금도 가면은 저도 한번 타봤는데 그 장강 그 배가 유람선이 이제 떠다니거든요. 한번 타봤는데 그 뭐 삼협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원숭이가 살아요. 지금도 살아요. 그렇죠. 원숭이. 그때도 원숭이가 많았는데 새끼 원숭이만 데려온 거죠. 근데 어미 원숭이가 자꾸 따라오더래요. 배에 올라타진 못하고 이제 강 옆에 벼랑에 뛰어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새끼를 안 돌려주니까 나중에 이렇게 배에 뭐 이렇게 훌쩍 뛰어들었대나 하여튼 죽었는데 꽥 소리를 지르면서 죽었는데 이 어미 원숭이가 그냥 지 새끼라고 버리고 가지도 않고 뭐 참 희한하다 했는데 이제 그 죽었으니까 한번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이렇게 토막이 나 있었다라는 뭐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겠지만은 그게 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단장은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의 그 아픔, 슬픔을 이 단장이라는 그게 이제 고사성어의 유래가 되는 건데. 그럼 고사성어를 잘못 썼네요, 좀. 근데 잘못 쓴 건 아닌 게. 이게 자식 얘기는 아니잖아요, 노래가. 근데 원래는 자식 얘기로 쓴 곡이라고 합니다. 남편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원래 이 초고 처음에 이 노래의 그 틀을 잡을 때는 작사자가 이제 반야월 선생인데 이분이 실제로 전쟁 때 딸을 잃었거든요. 미아리 사셨대요. 미아리 사셨는데 이제 반야월은 진방남 가수 진방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피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남편 먼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어디론가 피한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이제 애들이 줄줄줄 있었는데 그 꼬맹이 하나가 거의 굶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난리통에 애가 굶어 죽었는데 뭐 무덤이나 제대로 썼겠습니까? 그냥 대충 파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묘도 못 찾겠고 뭐 하여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57년 또는 6년쯤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딸 자식이. 그래서 이걸 노래로라도 어떻게 좀 풀어봐야겠다는 생각을 뭐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처음 작상을 하게 된 건데 단장과 미아리 고개가 결합된 노래를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만드는 과정에서 다듬는 과정에서 이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원래는 곡도 자기가 직접 쓰려고 했대요. 반야월 선생. 근데 그 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가 이재호 작곡인데 그러니까 대충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이형은 아니고 동생이죠. 2살 연한데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가사는 어떻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제목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곡은 좀 아니라고 비전문가가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곡은 이재호가 다시 쓰기로 하고 가사도 거기에 좀 다듬은 결과가 이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우리가 지금 듣는 미아리 고개가 된 거죠. 전주가 아주 기가 막혀요. 전주 편곡이 빰빰빰빰 쾅 빰빰빰빰 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건 이후에 뭐 옛날 유행가들을 다시 편곡할 때 편곡을 많이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전주들은 거의 그대로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만들어서. 분위기를 그러니까 가사 없이도 배경을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그 전주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뭐 민족의 비극 막 이런 거를 그냥 전주를 딱 들으면 확 느낌이 올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그런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랫말이 그 인민군한테 납북됐다 이런 거죠? 그런 그렇죠. 거죠. 남편이. 이렇게 크게 인기를 끈 데는 미아리라고 하는 이 공간적 배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울로 통하는 이제 북한군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잖아요. 동북 쪽에서 들어오는 통로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야 돼요. 의정부 해가지고 미아리 고개 넘으면 동대문으로 신설동 거쳐서 동대문 들어오면 종로로 들어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서북 쪽에서는 무악재 고개를 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도 앞서 들었던 꿈에본 내 고향처럼 대사가 가운데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사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배우들이 그러니까 노래는 가수가 하고 대사는 다른 사람이 배우가 맡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가수가 대사까지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꿈에본 내 고향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다 가수들이 직접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두 분 다 뭐 잘하고 못하고를 일단 떠나서
악극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무대 경험. 저는 이게 남자 노래로서 그 굳세어라 금수나에 거의 필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쪽은 남편을 보낸 거고 여기는 자기 여동생일지 아내일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금순이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보통 여자 노래가 남편을 향한 그리움, 남편을 보내는 아픔 이런 거로 많이 그려지는데 전쟁이다 보니까 그게 약간 애국주의적이나 이런 거로 포장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컨대 남편을 군인으로 보냈다. 그러면 마냥 슬퍼할 수가 없잖아요. 이 당시 이데올로기로 보자면. 그러니까 뭐 님계신 전선이나 아내의 노래처럼 남편 보내놓고서 뭐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옵기에라고 하든가 눈물을 감춰야 되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든가 마치 친일가요처럼 혹은 친일가요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노래가 많은데 단장의 미아리꾼 그게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물론 남편이 북으로 끌려갔으니까 굉장히 반복적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즐거움이 넘칩니다나 눈물을 감추었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듣겠습니다.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 한마음은 이 하리 고개.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어린 영구는 오늘 밤도 아파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 섣달 기나긴 밤 북풍 한솔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에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살아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아빠를 그리다가 어린 것은 잠이 들고 동지 섣달 기나긴 밤 북풍 한솔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그 얼마나 고생하오.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사람만 돌아오소. 울고 넘든 이고개요 한마는 이 하리 고개. 자, 오늘 분단의 노래 대중가요 함께 듣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뭐 송가인 팬클럽에서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예. 한마는 대동강. 한마는 대동강. 송가인 씨 노래잖아요. 아닙니까? 뭐 하여튼 많이 부르고 다니긴 하는데 예. 역시나 오리지널은 따로 있는 법이죠. 한마는 대동강은 이제 1958년에 뭐 단장의 미아리 곡이하고 뭐 큰 시차가 안 납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곡인데. 이것도 도미도 레코드에서 발매했네요. 예. 그 빈대떡 신사 그렇죠. 한복남 선생이.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장님이 돈만 낸 게 아니라 네. 곡을 썼습니다. 한복남 작곡이네요. 예, 한복남 작곡이고 생전 이분이 또 가수기도 하니까 예. 생전에 자기가 처음 판을 낸 곡은 아니지만은 이 노래를 또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한마는 대동강을요? 예. 본인이 작곡한 곡을 직접 부르기도 많이 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향이 또 예, 평양은 정확히 평양은 아니지만은 평양 바로 옆 동네인 안주 출신이거든요. 고향이 안주여서 그렇게 빈대떡에 집착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안주에서 태어났지만은 젊을 때 한창 이렇게 피 끓을 때 평양에 와서 양복 그 일을 배웠대요. 양복점에 취직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기술을 다 익힌 뒤에 고향에 가서 양복점 주인 양복점을 직접 열었고 거기서 돈도 벌고 돈을 버니까 살림이 피니까 딴 생각이 든 게 이제 가수가 돼야지. 네.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수도 아니 근데 되고. 고향인 안주와 양복점 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빈대떡 신사의 모든 게 다 풀리는데요. 양복 입은 신사가 왜 이렇게 빈대떡에 집착했는지. 이게 다 이분의 라이프 스토리에 담겨 있네요. 묻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뭐 한복남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가 이제 야인초 작사 한복남 작곡 손인호 노래인데 야인초는 어떤 분입니까? 당연히 본명은 아닙니다. 예. 야씨는 없으니까. 예. 그 이분의 본명은 그 김득봉? 그것도 본명 안 같은데요. 그거는 김운하의 본명이었죠. 하여튼 있습니다. 네. 예, 김 씨인데 네. 이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일단 황해도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손인호 이분은 평안북도 출신이고, 그러니까 노래 관련된 인물들이 다 이제 이북의 고향을 둔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정말 혼을 담아서 쓰고 만들고 불렀는지 뭐 노래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복남 이분은 뭐 정식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은 당연히 없거든요. 네. 그리고 편곡을 못했대요. 네. 그러니까 멜로디만 쓰는 작곡가. 그것도 음표에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단 흥얼흥얼로 하고 누군가 다시 음표로 그렇죠. 적어주는 사람. 정서를 누군가 해야 되고 편곡도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긴 하지만은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게 노래 짓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히트곡이 한두 곡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작곡가로. 그래요? 어떤 노래 또 저작권료 있습니까? 짭짤합니다. 한복남 선생 작곡한 게 또 어떤 곡? 처녀뱃사공. 또 엽전열단양도. 엽전열단양. 앵두나무 처녀. 앵두나무. 오동동 타령. 그거 다 한복남 작곡이에요? 이야, 대단한 작곡가네요. 아들까지 합치면 더 많아요. 아들이 누군데요? 아들은 하기송이라고 하는 작곡가거든요. 2대 작곡가.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나왔잖아요, 저희. 저 회전의자. 회전의자 이런 게 하기송이죠. 그렇구나. 전 빈대떡 신사만 알았는데. 야인초 본명 김봉철. 대단한 작곡가시네요. 뭐 대단한 가수이기도 했고. 네. 하여튼 이런 뭐 좀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잘 만들었고 오랫동안 인기를 끈 곡이죠. 특히나 이제 세 분 다 평양 출신은 아닌데 평양이라는 도시가 어쨌든 이북의 넘버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뭐 한복남의 고향 안주, 손인호의 고향 창성을 노래 가사에 집어넣으면은 안 팔려요. 어디야 거기가 뭐 이런. 그래도 평양으로 가야지. 그렇죠. 평양, 그리고 대동강, 대동강으로 가야지. 모란봉, 을밀대, 부병루 이런 건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뭐라 그럴까. 이제 전쟁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절실한 그 뭐 꿈에 본 내 고향이나 단장의 미아리 고개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좀 편안한 노래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상처에 약간 딱지가 앉은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꿈꾸는 백마강이 굉장히 애써서 잘 지은 노래 같다면 그거 말고 해방 후에 나왔던 백마강 같은 노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명이 대충 나열이 돼서 이게 끼워지면 가사가 되는 딱 그런 종류의 노래들. 이것도 보면은 별게 없어요. 그냥 대동강, 모란봉 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마치 목포의 눈물하고 목포는 항구다 하고의 그 격의 차이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렇게 가슴을 막 크게 울린다기보다는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어떤 분단의 노래, 실향민의 노래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널리 불려줄 수 있었던 노래인 거죠. 예. 특히 평양이란 도시 자체가 유경이라고 불렸잖아요. 버들유자를 써서. 그렇죠. 그러니까 버드나무가 흐드러진 조선 팔도에서 가장 대도시이면서도 풍광이 좋은 곳. 북쪽에 있지만 왠지 좀 따뜻한 화산 그런 곳으로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아기자기하대요. 대동강 진짜 가보면. 청춘남녀 데이트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평양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단 상황에서는 평양은 춥고 어목하고 지금 평양에서 그렇죠. 그리고 한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한마는 대동강이 된 겁니다. 송가인 버전으로 들으면 안 되죠? 손인호 버전이 더 편하죠. 그러니까 과잉해도 더 편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절제를 안 하고 막 과잉하면 더 슬플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슬프지 않으니까 진짜 슬프지 않으니까 저렇게 쥐어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그런 얘기가 나오면 더 쥐어짭니다. 그래서 이거는 훨씬 더 오버스럽기 때문에 편안한 노래. 초판이 그래서 오히려 더 담백해서 그에 비해서 담백하기 때문에 더 맛이 있어요. 자, 58년에 녹음한 손인호 선생의 노래 한마는 대동강 함께 듣습니다.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울밀대야 내 모양이 그리구나 철저망이 가로막혀 다시 만날 그때까지 소식을 물어본다 한마는 대동강아 대동강 구병루야 뱃노래가 그리구나 귀에 익은 수진가를 다시 한 번 불러본다 편지 한 장 전할 길이 이다지도 없으소냐 썼다가 찢어버린 한마는 대동강아 진짜 봄날에 대동강변 좀 산책하고 싶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버드나무가 많잖아요.
꽃가루 엄청 날립니다. 예. 장난 아닙니다 진짜. 분위기 깨고 왜 그러십니까? 갔다 보신 분들이 한강은 너무너무 넓어서 정말 위대한 강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대동강보다 좀 좁대요. 그래서 아기자기한 느낌이 있다고 그 평양 공연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꽃가루 엄청 날립니다 진짜. 예. 자, 다음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예, 지금까지 4, 50년대 곡을 쭉 들었잖아요. 예. 이젠 조금 넘겨서 뒤로 60년대로 가볼까 합니다. 60년대. 예, 다음 곡들이 이제 60년대에 발표된 노래들인데, 네. 요건 이제 노래보다는 사건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 사건이 더 유명한 그런 경우인데요. 신금단 들어보셨습니까? 신금단. 예. 사람 이름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이름만 들어선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네. 진짜로.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8년도에 올림픽을 했고 네. 그보다 앞서서 64년도에 도쿄 올림픽, 동경 올림픽이 그렇죠. 열렸는데 그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올림픽의 뉴스거리 화제가 있었겠지만은 아마 탑 10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예. 신금단 부녀의 상봉. 아버지가 남한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딸이 북한 국가대표고 네. 출전을 결국은 못했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계속 나왔던 얘기처럼 아바이가 그냥 먼저 피난을 간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식구들은 다 그냥 북에 남았어요. 근데 이제 딸은 북한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가 돼서 이미 세계 신기록까지 보유한 체육 영웅이었대요. 이야. 그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그 몬트리올 그 첫 번째 금메달 양정모. 예, 그때 분위기 생각하면은 북한은 이미 이때 제대로 출전만 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신금단이. 근데 왜 출전을 못했죠? 그게 도쿄 올림픽이어서 그랬나? 아니 그건 아니고. 동경 올림픽이 열리기 좀 전에 보통 이제 가네포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른바 비동맹 그 있었잖아요. 반둥에서 뭐 그렇죠. 그 비동맹 국가들끼리 모여서 아니 올림픽은 저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하는 건데 거기서 우리는 찬밥이 들러리 뭐냐. 우리끼리 하자 해서 그 가네포 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IOC에서 이 제국주의자들이 가네포 출전한 것들은 싹 다 금지시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단이 거기 출전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뭐 나온다 풀어준다 어쩐다 저쩐다 하다가 결국 출전 동경까지 갔습니다.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만났죠. 그렇죠. 출전 금지를 시키니까 북한 대표단이 발끈해가지고 우리 전면 보이콧한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부녀 상봉이 있었던 거고. 정말 잠깐 몇 분.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눈물의 10분간. 부녀 상봉을 10분밖에 못했나요? 이게 이 부녀 상봉이 남북한 당국 다 허락을 받았는데도 10분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워낙 화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막기도 애매해진 거예요. 외신에서도 자꾸 이걸 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 이거를 만약에 못 만나게 하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눈치를 보는 거죠. 하지만 또 툭 터놓을 수도 없는. 어쨌든 전쟁이 끝난 뒤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상가족이 만난 거잖아요. 아마 이게 처음이었을걸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함경남도 이원이 고향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64년 11월 3일 KBS 실화극장이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첫 회가 아바이 잘가오 이 사건이었어요. 이게 또 유명한 실제 대사죠. 대사가 아니라 대사죠. 신금단의 말이었죠. 실제로 마지막에 했던 말. 떠나보내면서 아바이 잘가오. 또 가슴 아프네요 진짜. 그래요. 들으면 막 찡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실화극장 했을 때 김승호하고 태연실 주연이었어요. 태연실 아줌마가 그럼 신금단 역할인 그렇죠. 거예요? 김승호가 그 아버지. 태연실
여사가 이때 그렇게 어려 64년이니까요. 완전 그렇죠. 신인. 이때 완전 신인. 근데 실화극장 정도의 김승호 정도가 나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화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근데 실화극장은 KBS TV에 그야말로 간판 프로그램이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 창작자가 중앙정보부에서 나왔다고. 나오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완전히 모든 걸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도 꽤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이 실화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노래로 만든 건가요? 예, 이때 이 사건을 그렇죠. 신금단 부녀 상봉을 소재로 만들어진 노래가 제가 그냥 대략 세 보니까 한 CD 한 장은 채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노래가? 맞습니다. 예. 그럼 그 가운데서 이 눈물의 10분간이 가장 유명한 곡인가요? 그건 아닌데 제가 좋아해서. 아니 근데 이유가 있는 게요. 좀 입체적이라 나름. 왜냐하면은 부녀 상봉인데 예컨대 뭐 눈물의 신금단 이런 노래는 금단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단애를 묘사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시각이라면은 요 눈물의 10분간은 가수가 둘이에요. 제목도 비슷하네요, 근데. 비슷하죠. 눈물의 신금단, 눈물의 10분간. 그러니까 아바이와 금단이가 다 등장을 해요. 이 노래는 남녀 가수가 함께 부르는 노래. 듀엣곡입니까? 그렇죠. 오기택, 최숙자. 아빠의 청춘. 그러니까 딱이네요, 그러면. 뒤에 나온 노래긴 한데 어쨌든 64년도 아빠의 청춘 뒤에 나온 노래예요. 64년도면은 뭐 최숙자는 인기 절정에 그쵸. 이미자를 능가하는 신민요 가수였고 오기택도 이제 막 치고 올라오는 아빠의 청춘. 몇 년 후에 발표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꽤 중량감 있는 가수 두 사람을 이제 등용을 해서 노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노래가 좀 이렇게 약간 그 단장의 미아리 전주부터 단장의 미아리 곡의 느낌도 살짝 나는가 했다가 뭐 하여튼 교차로 이렇게 남녀 창이 등장을 했다가 이런 느낌들이 약간 뭐 드라마 한 편 보는 듯한 그런 그것도 있고 하여튼 뭐 큰 히트곡은 아닌데 손목인 선생이 뭐 곡도 잘 쓴 것 같습니다. 자, 눈물의 10분간 감상하겠습니다. 땅도 아닌 나라 일본 땅에서 만나본 그 인사가 안타깝구나. 금단아 금단아 그 말 한마디 할 말도 못해보고 눈물의 10분 꿈만 같구나. 아바이 보고 싶었어. 그래, 잘 있었니? 어머니는? 야,
할아버지 산소는? 야, 자주 가보재유. 함께 살 날이 있을 테니 몸 조심해. 아이고, 어찌겠어. 아바이는 달가. 그립던 부녀 상봉 14년 만에 아바이 옷자락만 큰다나 아바이 큰다나 아바이 소리 만나자 헤어지는 마지막 10분 원통하구나. 네, 64년 곡 눈물의 10분간. 그러니까 14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50년의 월남을 했으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난 시간이 10분이고 그 이후에 또 만나지도 못하고 이 노래 너무 가슴 아픕니다. 네. 이 노래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는 이게 60년대 노래로서의 변화라고 좀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분단을 다루는 방식이 5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 보듯이 두고 온 내 고향 이런 거잖아요. 북한을 두고 온 내 고향. 근데 그것도 한 10년 하면 좀 지겨워요. 예. 그러니까 60년대쯤 되면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라 그럴까 반복적인 거를 막 내세워 가지고 군가처럼 몰고 가는 그 방식 말고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 말고 나름대로 리얼리티도 있고 절실함도 갖추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크게 이렇게 거스르지도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대중예술에서 네. 그거는 결국 이산가족이거든요. 그걸 건드려주면은 뭐 나머지가 다 문제가 없게 되는. 네. 그래서 60년대 이런 노래들이 그 뒤에 이제 마지막 곡 우리가 선택한 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남과 북인데 남과 북이란 노래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산가족의 문제잖아요. 전쟁 중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후부터는 분단의 문제가 곧 이산가족의 문제인 것처럼 남쪽에서는 그걸 건드릴 때 가장 안전하니까 대중예술에서 그렇게 돼버린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추세가 50년대도 물론 이산의 노래가 있죠. 한장의 미에리 곡에도 그렇고 이산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량이 좀 더 두드러져요. 그렇죠. 통계를 내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근데 말씀대로 같은 거를 주구장창 계속하면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60년대 넘으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사건이 또 터져주니까 뭐 얼마나 좋습니까? 노래 만드는 입장에서는. 예. 자, 그래서 이제 끝곡이 나왔는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실 저는 이 노래 그 KBS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그렇죠. 예. 다시 소환이 됐죠. 그때 처음 알았죠, 저는. 그럴 수도 그때 중학생 때였으니까. 예. 저는 중학생 때 애수애수해곡 이런 거 듣고 눈물 안 흘렸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을 때도 참 이 노래가 절절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 곡은 몇 년도 곡인가요? 예, 이것도 처음에는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어졌고요. 그게 이제 64년 그리고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되죠. 나중에는 또 텔레비전 이거는 너무 많이 됐어요. 소설로 리메이크되고 텔레비전 만들어지고 뭐 뮤지컬로까지 만들어지고 90년대에 그랬던 작품입니다. 여러 번 리메이크돼서 그 마지막 결말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원작 KBS에서 그 라디오 했을 때가 제일 좋아요. 라디오와 처음에 영화로 만들었던
게 가장 비극적인데 가장 그 작가의 의도라고 할까 그거에 적합해요. 다 죽는 거거든요. 네. 남과 북에 있는 남자, 남쪽 북에서 내려온 남자와 남쪽에 있었던 그 장교 둘이서 다 죽는 이야기인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 뒤서부터 고칠 때마다 한쪽을 좀 살리는 방법으로 계속 바꿔요. 근데 역시 다 죽이는 게 그 방식이 제일 낫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우리가 드라마 얘기할 때 한번 길게 했었죠. 네, 이 곡은 그때 이제 그 방송에서 아주 길게 얘기했었고 그때 우리 이영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남과 북 뭐 그 반북 이데올로기 같은 게 영화에서 표현이 안 돼서 참 좋다 뭐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던 기억이 그러기가 있습니다. 매우 힘든데 64년이니까. 네. 근데 이렇게 분단 문제를 다루고 이산가족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 저놈은 나쁜 놈이야 소리가 나올 듯 말 듯한 데서 그냥 딱 끝나버리는 저 38선이라고 하는 걸 어떤 못된 놈들이 만들어버려서 딱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반전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도 노래를 듣긴 했는데 같은 곡을 듣긴 했는데 완전히 같지가 않아요. 그때는 라디오. 드라마 때 방송으로 나갔던 노래를 저희가 같이 들었고 그건 누가 부른 거죠? 가수는 똑같습니다. 곽순옥. 예. 근데 오늘 들을 거는 이제 음반으로 정식으로 녹음을 다시 한 거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같긴 하지만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이 곽순옥이란 분은 또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얼마 전 뉴스도 한번 났는데 곽순옥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5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을 한 가수고 음반도 내긴 냈지만 주로 이제 무대, 뭐 8군 쇼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 당시에 50년대 말부터일 겁니다. 아마 그 아시아권 중심으로 이른바 해외 진출의 선구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인데 방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그런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뭐 김시스터즈를 비롯해서 이렇게 패티김도 거기 한 대열에 있던 분이고 일본, 홍콩, 필리핀 뭐 이런 데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자, 그럼 오리지널 버전 곽순옥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상당히 길었네요. 할 얘기가 많아서 놀랍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이 잘라주시면.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우리 김세호 PD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드러운
한 번 마음 주면 변함이